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우리나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인구 절벽 시대의 재테크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많은 국가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이런 노력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 네.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 네, 전체 인구 감소한다. 그거 아니에요? 일단은 세금 내고 돈 벌 사람. 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줄어드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좋습니다. 세금 그런 징수.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좀 뭐랄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해지니까 뭐 곳곳에서 인력 손실이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좀 출산 장려하고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뉴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또 한번 깨닫는 게 역시 뭐 또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으면은 또 활력이 도는데. 네. 어, 저도 그거 오세영 좋아요. 아나운서가 후배인데 예. 이렇게 보니까 활기가 차더라고요. 활기차더라고요. 활기는 차요. 그 두 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군대가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병부터 상병까지 중간 허리가 좀 많은 군대가 전투를 잘할까요? 아니면 이등병이나 말년 병장들이 많은 이런 군대가 전투를 잘할까요? 전투력의 차이가 있겠죠. 야, 상병도 잘할 수 있습니다. 상병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해는 확실히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중간이 튼튼해야 뭐 예. 중산층이 많아야 좋다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비슷한 군기가 바짝 들어 있고 무언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연마가 되어 있는 일병 중간부터 상병 꺾이기 전까지 뭐 이 정도 수준의 허리가 좀 튼튼해야 나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생산도 하고 또 소비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등병이 많으면 총을 어디다 쏠지도 모르고 또 병장이 많으면 잠자느라고 전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구 통계에서요. 태어나서부터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하고요. 네.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요. 유소년 인구냐, 생산 가능 인구냐, 맨 위에 노인 인구냐 이렇게 네. 하는데 그중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30대에서 50대 요 인구들이 10년 후가 되면 240만 명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니까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찍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벌써 줄어들기 예, 시작했어요? 줄어들기 시작했고 2020년과 지금으로부터 10년간 인구 추계 자료를 보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20대 인구가 200만 명, 비율로는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지금과 같은 청년들의 저출산과 혼인이 이어질 경우에 앞으로 인구 절벽이 얼마나 심각해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어요, 정말. 네. 1971년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인구를 이제 안 태어나기 위해서 못 태어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그쵸? 예, 그 71년도에 우리 대한뉴스 이런 거 보면요. 네. 서너 명의 아이가 이렇게 여기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있으면 네. 어머니는 약간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때 포스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워낙. 아이가 한 명이 이렇게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엄마는 우아하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이 확실하게 7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서부터 우리나라가 이제는 출산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그 후대 우리 인구인 20대, 30대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아니 이쯤 되니까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나이도 모르고 같이 궁금해지는데. 방송했네요, 우리가. 예,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예, 피부는 30대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진짜 뭐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사실 네. 뭐 전체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사람하고 사망하는 사람하고 비율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인구 절벽이란 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에요.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협의로는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의 인구가 줄어든다.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인구 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요. 경제 활동이 위축돼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거다. 아마 경제가 내리막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라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도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뭐 저성장이다 네. 아니면은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네. 것 같은데 이것도 혹시 인구 절벽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인구 구조는 장기화, 경제 장기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 같은 팬데믹 같은 거는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급작스러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인구 고령화는 이렇게 장기적인 개념에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예요. 루치르 샤르만은 기고에서 인구 구조 변화가 세계 경제 저성장 장기화의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실제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생산 가능 인구 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마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떨까요? 오늘 외국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도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구 통계 변화는 미래와 관련된 것 중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다. 세계적인 투자자 빌 그로스 역시 인구 고령화가 성장률을 조용히 잠식해 들어가는 침묵의 살인자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 절벽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저출산이 아주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2명이에요. 합계 출산율이 뭔지 아세요?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 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임 기간이죠. 평생이라고 하지만 가임 기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임 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총수가 1명이 안 된다는 게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걸 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정책적으로만 할 수도 없는 거죠. 없죠. 현실이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현재 인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앞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혼인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어려움은 전망이 되고 있다. 관련된 1970년대 이후에 계속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저출산도 문제긴 하지만 정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안 태어났는데 또 죽지도 않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냐 인구 비율상 이걸 가지고 이제 고령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전체 인구의 65세 넘어간 사람이 7%를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5명 중에 1명, 5분의 1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16%를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고령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심했던 일본은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94년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06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돼서 이게 고령화에서 고령으로 가는데 24년 걸렸는데요. 대한민국은 네. 7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일본은 먼저 들어갔지만 우리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인구 절벽을 좀 맞이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좀 타격을 받는 업종은 어딜까요? 뭐 어떤 업종이든 다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관련돼서 또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업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그 답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철강, 그리고 건설, 자동차, 가전 등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면 주 소비층인 30대에서 50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에 자동차 소비가 줄고 철강 등 연관 산업이 줄줄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요즘 주택 시장 정말 뜨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이론과 현실의 괴리라고 볼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고요. 네. 일본은 이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단층이 많아요. 한국은 아파트가 많고 그래서 일본은 급작스럽게 무너진 반면에 지금 한국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고 있는데 집도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똘똘한 집 한 채를 원하는 거지 집으로 재테크하는 것은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집이 많이 지어질 때만 하더라도 집으로 재테크를 하고 그걸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떨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앞으로는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재테크하기보다는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 집에 관련된 예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맞아요. 집을 잘 치우고. 근데 좀 나이대가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사이즈를 줄여서 나머지 부분으로 현금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다운사이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사이즈를 줄이고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겠다라는 의지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재테크나 지금 현재 집의 현상과는 좀 다른 현상, 그리고 앞으로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20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구들 때문에라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부모님 세대야 뭐 우리가 부동산 가지고 재테크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구나. 요즘은 사실 20, 30대가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내 집 마련에 힘을 쓰는데 네. 이런 현상도 좀 바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부모 세대에서 했던 프리미엄, 그리고 신도시 뭐 이런 걸 가지고 재테크하듯이 재테크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조금 저물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로 지금 집을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재테크 목적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생각은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집이 서너 채 있는데 네. 이게 유동성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집이 세 채 있는데 아이가 3명이에요. 그래서 한 명 결혼식 날마다 한 채씩 팔겠다, 이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살 사람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우 30대에서 50대가 자동차의 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도 상황은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생산이요, 2011년 461만 7천 대로 정점을 찍은 적 있는데 지금 현재는 450만 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이 차도 이제는 조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주택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그런 원자재 시장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그럼 그렇죠. 산업 구조가 굉장히 바뀌겠어요. 그래서 아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말씀드렸는데 이 철강 산업에서 앞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걱정도 되고. 그러면은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좀 참고할 만할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문 경영 연구기관에서 말씀드린 거랑 또 일본의 사례를 또 말씀드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본의 경우는 이미 철강 소비,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 자동차 신규 등록 모두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고령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년 사이에 주요 소비층, 일본의 주요 소비층은 약 1,000만 명 이상 줄어든 사실입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신규 주택 건설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자동차의 경우는 1990년도, 일본의 경우 1990년도에 정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철강 소비는 생산 가능인구가 가장 많았던 1995년에 비해서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자산 버블 붕괴와 함께 90년대 초 일본의 장기 불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중요한 게 우리 직장인 여러분을 위한 재테크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는 과연 저희가 좀 그러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걱정하지, 알려주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의 재테크 방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처음으로 우리 생애 설계에 맞춘 재무 설계와 건강, 그리고 평생 직업에 대한 장기 플랜이 좀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장기 플랜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당장 뭐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인구 절벽 10년, 20년 길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연관돼 있으니까 우리 재무도 장기 플랜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생애 설계에 따른 장기 재무 전략은 인생의
긴 흐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긴 흐름 속에서 돈이 필요한 부분들, 또 목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라는 게 이제 장기 재무 설계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도 문제지만 이런 전염병 이후에 또 직업의 변화도 엄청나게 크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의 변화도 이제는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야 적응해서 새로운 직장과 경력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건강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직업으로 우리가 장기 플랜을 한번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장기 플랜을 세우려면 미래 우리 경제 생활이 좀 어떻게 바뀔지를 네.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인구 이제 뭐 쉬운 말로 이제 노인들 계속 많아지고요. 우리도 노인 되겠지만 네. 노인들 계속 많아지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으로 연상하면서 재방송 보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인구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복지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세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내게 될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내국인 생산 가능 인구 100명 대비 부양인구, 여기서 부양인구라는 건 14세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어떤 합을 말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유소년 인구가 아까 말씀드린 14세까지 인구가 미래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겁니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올해 129명에서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259명, 그리고 2040년대는 340명이 되니까 유소년 인구 1명당 장차 3.4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니까 세금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돈들이 많이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야기만 들어봐도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연금 많이 내겠죠. 네. 국민연금 많이 내. 지금도 많은데요? 지금도 부담되잖아요. 네. 앞으로 더 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회복지에 관련된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데모해요. 정말요? 예, 그럼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향후에 뭐 많이 내게 되면 뭐 얼마나 낼까요? 설마 소득의 한 10% 이상 넘어가나요? 지금 예상으로는 이 보험료율이 네. 9%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한 2050년도가 넘어가면 24%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급여에. 예, 4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게 부과 방식이 좀 바뀌게 되는데, 국민이 지급하는 연금 지출을 모두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타기 위해서는 2057년부터 월 소득의 24.6%를 보험료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국민연금 부담률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전에 국민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연금을 몰아서 한 번에 받는 게 나을까요? 연금을 한 번에 몰아서 받을 수가 없고요. 국민연금은 예. 아, 무조건 퇴직연금 나눠. 같은 쪼개서 거를. 죽을 때까지 받는 게 또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습니다. 국가 믿고 그거는 나중에 어떤 경제적으로 원활한 뭐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우리가 위해서 국민연금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사회보장제도라고 믿고 지금 낸 만큼 나중에 오래 살면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딱 잘라 말아주셨는데 네. 사실 퇴직연금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몰아받는 건 어떨까요? 퇴직연금 몰아받는 건 괜찮은데 나라에서 또 이렇게 몰아받게 못하게 위해서 세금을 세금. 또 엄청나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33%입니다. 목돈까지는. 네. 그런 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막막해지는데요. 네,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놓고 제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저출산 하면 교육계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학령 인구라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대학교 정원이 48만 개예요. 지금 근데 태어나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15만 개 정도의 대학교 이제 정원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학도 특성화 대학이나 이런 대학에 몰리지 않으면 지방 대학권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 지방 대학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 대학이 무너진다는 거는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음식점이나 원룸을 짓고 그 원룸으로 월세 받았던 분들이 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도시화 전략을 더 쓸 거고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 지방이나 이런 소도시들은 또 몰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인구구조학자들의 많은 의견이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절세, 탈세 말고 절세. 예, 세금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자. 그래서 저번에 한 4, 50만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한번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냥 내 생활에 절세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네. 절세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생산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더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산 가치가 좀 실물 자산의 실물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우리가 재테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좀 젊은 나라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나이 들어간다고 했고 일본은 이미 나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젊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젊은 나라들에 좀 집중을 해서 오. 해외 주식도 좀 공부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인구 절벽 시대 재테크 방법들을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빅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재무 설계를 생애 재무 설계에 맞춰서 하시되 건강 관리와 평생 직업에 관련된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멀리 보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